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30일 정말 이제 내일이면 금년 한 해 2021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은 사실상 대부분 총무식을 하니까요. 오늘 중으로 여러분들 좀 미진한 일이 있으면은 잘 마무리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후보 말이죠. 요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이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말이죠.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늦어짐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이런 복귀 문제에 대해서 시종일관 나는 복귀하지 않는다. 내가 지휘할 수 있는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한 복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 관해서 우리 당내 분위기 살벌합니다. 사퇴론까지 이제 사실상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이런 비판이 본물을 잃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지금 많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요. 지난번 울산 파동 때는 직접 내려가서 달래서 데려갔지만 이번에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약간의 좀 이 내분 현상 이제 빨리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느 방향이 됐든지 간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요즘 내놓는 메시지가 이 강도,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실패 양상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게 비판을 안 했어요. 지난번에 경선 당선되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철이 정무수석이 말하자면 축하단을 갖고 왔을 때도 우리 대통령 여사님 안녕하시냐 건강 잘 챙기시라고 전해달라. 앞에 우리를 붙였어요. 우리. 그랬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12월 30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반 만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만든 게 뭐예요? 공수처잖아요. 이 공수처 만들 때부터 이거 검찰보다도 더 무식한 정권이 될 것이다. 이런 비판, 이런 예견이 많았는데 우리가 상상한 수위를 벗어나서 불법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통신조회입니다. 통신조회 이건 통신자료조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말 잘 만드는 분들이 통신자료조회 이 말 말고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불법성을 더 적나라하게 묘사할 수 있는 이런 단어 좀 하나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불법 사찰인데 불법 사찰보다도 더 악랄한 이런 일을 공수처가 하고 있고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묵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지르는데 공수처가 말이죠. 청와대 보고 안 하고 하겠어요? 예. 그래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라. 그리고 공수처 빨리 없애겠다는 입장도 표명하라.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김진웅이 갖다 가두고 그다음에 용인국이 갖다 가두고 수사해봐야 소용없어요.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 돼. 예. 그래서 우선은 대통령의 사과와 공수처의 즉각적인 폐지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윤석열 후보 지금 이제 공수처의 이런 사찰 문제에 관해서 문재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냈어요. 문재인 플러스 이재명, 문재명 세력에 맞서겠다. 그리고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겠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저도 대학생 때 이 강력한 반민주 시위를 할 때 불렀던 노래의 한 구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이 불법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야당 대선 후보까지 사찰하는 문재명 집권 세력에 맞서서 정권 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 야당 대선 후보까지 사찰하는 문재명 집권 세력에 맞서서 정권 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도요. 우리 국민의 의원들 105명 중에서 78명 했는데 81명으로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공수처는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서 고백해야 하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자처해야 한다. 그토록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왜 아무 말이 없냐? 과거 자신이 비슷한 일을 겪을 때는 국정원의 조작 사찰은 낯설지 않다며 반발한 이재명 후보는 왜 말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자기들이 맨날 비판하던 과거의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짓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국민들이 왜 정권을 교체하는지 그 이유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연일 이 공수처의 불법 이 사찰 문제를 쟁점화시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런 이 공수처 이 불법성 반드시 지적하고 지금부터는요, 반드시 이제 이 공수처 이 폐지 이 여론을 압도적으로 세워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공수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자가요, 그야말로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20년, 50년 집권을 노린 이런 장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는 이제 실패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이번에 공수처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의 전략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 전략의 진수는 정권 연장. 따라서 우리가 이 정권 연장 기도를 철저히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정권 연장에 앞장서는 기관이 뭐냐? 공수처예요. 그래서 이거를 폐지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비판의 수위를 계속해서 지금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중요 이 쟁점 이슈들에 관해서 말이죠, 제가 빠짐없이 열심히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러한 비판 여론 압도적으로 좀 조성하셔야 되겠고,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런 공수처 이 불법성과 관련해서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통신조에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특히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하라, 이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대위회의에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누누이 강조하기를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누차 얘기해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통신조회를 빙자해서 합법적으로 조회했다고 하지만 야당 대선 후보와 부부까지 조회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과연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의심이 된다. 그리고요, 공수처가 하는 행위가 무엇을 위한 행위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공수처장이 냉정하게 반성하라.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운영할 때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때를 상상해서 처장이 합리적 행위를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김기현 원내대표도 말이죠, 오늘 선대위에서 말하자면 야당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공안기구다. 그래서 이 단톡방까지 이제 통째로 다 털어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국민의힘 81명이 대상이 됐고, 제1야당의 80% 정도가 되는데, 빅브라더가 모든 국민을 감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섬뜩하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책임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다. 그러면서요, 박범계 장관은 본인 입으로 법무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여당의 의원이라고 이렇게 하더니 야당 후보 공격 사령관을 자처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박범계, 그 다음에 전해철, 이런 사람들을 사퇴시키고 교체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해라.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면담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수처 불법성과 관련해서요, 여러분들은 이 공수처 문제 때문에 왜 찬성 안 했냐, 그래갖고 쫓겨난 사람이 금태섭 의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선대위에 와 있는데, 이 금태섭 의원이 바로 공수처 폐지가 답이다, 이걸 왜 만들었느냐, 공수처를 도입한 것이 검찰 개혁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고요. 이해찬 대표, 도대체 이걸 왜 만든 거냐,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금태섭 의원, 지금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인데요, 공수처 폐지가 답이다. 그러면서요,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사 실력은 아마추어이면서 하는 일은 과거 어목했던 시절에 정보기관을 보는 것 같은데, 자신들에게 비판적 기사를 쓴 기자나 매체의 뒷조사를 하다니 대한민국에 이런 기관이 필요하냐. 그리고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면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인데, 국회의원이라든가 판검사를 대상으로 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막강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들 주위를 조사하고 다니는 것이 정상이냐, 그건 독재 시대나 볼 수 있는 풍경이고 과거 안기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될 수가 없었다. 제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던 조국, 박범계에게 묻고 싶는데 공수처 만들어서 한치라도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됐느냐. 그리고 이해찬한테도 말이죠. 공수처 포결 하루 전에 공수처가 정보기관화 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은 미처 안 해봤네 라고 말하면서 끝내 표결을 밀어붙인 이해찬 당시 대표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다. 이걸 도대체 왜 한 거냐. 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태섭 실장은 공수처는 고쳐줄 수 없는 제도고 권한이 커서 문제가 되는 검찰도 최소한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서 똑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공수처는 그런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없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한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왜 퇴행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공수처를 폐지해서 최소한의 원상 회복을 해놓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준석 대표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자, 여전히 본인이 하는 지금 이 사퇴 입장, 이것이 옳다고 강변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진짜 이 탄핵 얘기가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정말 그러지 않아도 지금 다섯 의원들까지 나서서 사퇴 얘기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슬아슬한 위험 소위로 가고 있다. 예,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이제 내일 오찬을 김종인 위원장하고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요, 내일 오찬에 윤석열 후보가 이 극적으로 합류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난번에 울산 파동 때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날 때 김종인 위원장이 전화 와가지고 내가 선대위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환경이 똑같은 거죠. 김종인 위원장과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만날 때 윤석열 후보가 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극적 브레이크스루, 즉 타결점을 찾는 전략인데 글쎄요,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특히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 지금 한 번도 아니고요, 이 가출 소년 같으잖아요. 그래서 이거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저한테도 댓글이 엄청 많이 나오고, 제 이제 논평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은요, 뭐 내년 서초 선거 나올 때 공천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 비판도 있어요. 전혀 저는 그렇게 치사한 사람이 한마디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좀 자제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정중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격과 그리고 저의 30여 년 국가로부터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요새 속된 말로요, 치사하게 더러운 방법으로 제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자, 저는 나라를 살리는 방송, 지금 나라를 살리는 길이 뭐겠습니까? 정권 교체하는 거잖아요. 정권 교체가 나라 살리는 거잖아요. 이 나라를 살리고 정권 교체에 누구보다도 귀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잠도 두세 시간, 서너 시간씩밖에 안 자고 제가 열심히 방송합니다. 저의 성실성에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 표명하지 않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 또 오늘 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본인이 지적하는 문제점의 원인이 본인한테 있어요. 이거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좀, 그러니까 이핵관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예, 아니면은 이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라. 예. 그렇지 않으면은, 왜냐면 이준석 대표 혼자만 뭐 죽으면 관계가 없어요. 국민의힘 전체가 죽습니다. 교체가 안 돼. 여론 지지율 요즘 빠지잖아요. 지지율 빠지는 모든 원인의 한 90% 이상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장외 행동이에요. 예, 가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상태로 가면 이해창 총재가 2002년 대선에서 졌을 때와 비슷한 모습이 될까 걱정이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한국일보 인터뷰 내용입니다. 내게 가장 큰 부담은 선거에서 지는 것이다. 내가 이러는 것은 이기기 위한 방향을 끝까지 모색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집이고 독선이에요. 아니, 이기려면, 자, 권투 선수가 주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장 밖으로 내려면 그걸로 게임 끝나잖아요. 똑같아. 마음에 안 들면 선거 전략, 이기는 선거 전략이 마음에 안 들면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밤새 토론하고 논쟁을 해서 본인 생각을 관철시키고 이해를 시켜야지. 장 밖에 와서 이렇게 방송하고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 자, 그러면서요, 2002년 대선을 언급하고 있어요.
당시엔 이 총재에 비해 스펙이 떨어지는 노무현 후보가 상대가 되겠느냐고 했지만 그게 독이 됐다. 지금도 똑같다. 윤 후보가 범죄자와 어떻게 토론할 수 있냐고 했는데 그건 우리 인식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낙관론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범죄자든 뭐든 상대당 당원과 상당수 국민이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고 우리 후보에 못지 않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 윤 후보는 그 발언만으로 이 후보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셈이다. 그런 태도 하나하나가 중도층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해서 이 대목이 바로 패널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본인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려면 전화 걸어서 얘기하면 되죠. 문자로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의 뭐 비서실장한테 얘기를 해줘도 되고 이걸 왜 방송에 나와서 합니까? 이게 바로 이러니까 뭐 민주당의 간첩이다, 스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면서요, 적어도 선대위를 구성한 지 1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라면 분명한 득표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전략이 기억나는 게 있나? 최근 윤 후보 지지율이 역전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득표 전략 없이는 이길 수 없다. 이 선대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문제점도 아니 본인이 지금 뭐 말단 쫄병이 아니잖아요. 상임위원장이에요. 상임위원장. 지금 그런 게 이 김종인 위원장 바로 밑에 넘버 2예요. 그러면 이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선대위 안에서 해야 되죠. 그리고 일례로 이 남자 지지를 받고 있으니 이 여자를 위해 신재를 영입하는 게 논리적인 전략인가? 여전히 어떤 누가 결정하고 수행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벌써 신지의 얘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이걸 왜 또 다시 꺼내요? 예. 그러면서 신재 영입, 우리 당에 들어오는 순간 당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입당 전까지 고유한 영역에 있던 분들이 당에 와서 후보대리인 역할만 맡는다면 대중들은 저 사람은 뭐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현재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상황 속에 국민의힘 선대위는 문재인이냐 아니냐로만 가고 있고 공격 축구로 골을 넣어야 관객이 흥미를 갖는데 우리 편 선수 중 골을 넣기 위해 상대 골문으로 돌진한 선수가 아무나 없다. 모두 후보 앞에서 복지부동하고 있다. 자, 이게 누가 누구한테 걸 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요. NT 전략에 성공하기 힘들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 이유는 NT 이명박, NT 박근혜 전략 때문이었다. 누군가의 NT 클럽이 팬클럽을 이길 가능성은 작다. 이렇게 밝히고 말이죠. 선대위 복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어요.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는데 동행하자고 요청한다면 동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가 기획, 지휘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 외 당 대표로서 의무는 다한다. 다른 당 대표로서 의무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선대위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기획, 지휘 업무 그거보다 저는 더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내 말만이 옳다라고 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국민들, 우리 당원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엄중한 현실을 명심하라. 그리고 김민전 요새 선대위원장 영입이 됐죠. 이준석은 윤희숙은 안 잡고 각상도는 사퇴 압력을 넣었는데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똑같은 잣대로 성접대 의혹을 철저히 검증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김어준 씨가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럴까요? 말하자면 확증 범죄자하고는 토론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윤석열 후보가 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진중권 교수가 말하자면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 불필요한 말이다. 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본인 이미지에도 안 좋게 본다. 그리고 토론하는 건 좋은데 당신 입장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딱 보면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보통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쪽에서 네거티브를 걸게 돼 있고 상황이 좀 달라졌구나 라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직격탄을 가하고 이게 예의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재명이가 예의 지킵니까? 이재명이 무식한 수준으로 보면요. 이재명은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잖아요. 최소한도 윤석열 후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을 안 해요. 이재명 다운 사람. 그렇죠? 이재명 아니 이거 중범죄가 확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중범죄가 무슨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중범죄도 되지만 국민에게 대해서 중요한 정책 공약을 말을 바꾸는 거. 좋게 얘기해서 말을 바꾸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국민 기만죄 같은 건 없나요? 이게 중범죄죠. 예,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한다? 이거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더 헷갈려. 그렇죠? 말이 말 같아야 상대를 한다.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진중권 교수에게 가끔 이상한 논평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요. 만약에 다 내 가치와 내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입장에서 비판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누구든지 사람이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너무 말이 너무 많이 나갔다. 이거 상대방의 예의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이거는 저 같으면 원인 진단을 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까지 나갔을까?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인 예의를 몰라서 그럴까? 이재명 같이 무식해서 그럴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 후보한테 공격을 받는 거 아니냐. 이재명 당신도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말도 함부로 바꾸지 말고 이 다반사로 거짓말 하지 말고 그리고 이 공약 같은 거 이 공약의 무게감 이거를 좀 제대로 인식하고 토론도 할 준비를 해라. 그렇게 약속을 해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좀 균형된 이 논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다.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논평은 내 마음이니까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 평가하는 거 당연히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자기의 기준이고 자기의 가치 판단이고 그래서 저의 가치 판단을 볼 때 진중권 교수 어쩌다 한번 한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가끔 이상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왔다 갔다 해. 예, 왔다 갔다. 예. 자, 저는 뭐 진중권 교수만큼 말이 좋지도 않고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 생각나는 대로 말씀했으니까요. 뭐 진중권 교수가 뭐 제가 논평 가지고 시비는 걸지 않겠지만은 뭐 시비 걸어오는데 또 한번 저하고도 논쟁하면 좋지요. 뭐. 예.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이든 나라를 위한 후보로서의 말하자면 입장문을 우리 국민한테 보일 때 더 무게감 있고 그리고 더 진지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 설득력 있게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 관해서 진중권이가 이렇게 딱 하고 나오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송영길이에요. 송영길.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정치 포기한 거냐. 오죽하면 진중권도 지적하더라. 이렇게 바로 오늘 아침에 이 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야, 송영길 대표 차라리 진중권 교수를 뭐 참모로 데려다 놓든지 아니면은 진중권 교수 밑으로 들어가서 진중권 교수한테 한 수를 배우든지 하라. 이 얘기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재명이 띄우려고 얼마나 급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진중권 교수 한마디 하니까 이거 봐라. 진중권도 그런다. 야, 이거 송영길이 참 불쌍해요. 이 대목에서. 그 정도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또 윤건영이가 얘기하고 있네요. 윤건영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지금 비판의 강도를 특히 어제 TK가 가가지고 22분 즉흥 연설을 통해서 직격탄을 가했잖아요. 무식한 삼류 바보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가짜다 이러면서 내가 토론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바로 윤건영이가 튀어나오네요. 또 윤건영답게 윤건영답게 그러면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최소한의 품격은 지켰으면 좋겠다. 좋겠는데 많이 궁하고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저는요 윤건영 의원 대통령의 그야말로 측근 중에 측근이고 이 복심 중에 복심이지 않습니까? 자, 때가 이제 기다렸다. 기다렸던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요 대통령을 아무리 모셨더라도 대통령을 모신 사람은 대통령과 같은 평가를 받아요. 무슨 말을 할 때. 자, 제가 맨날 고민영 의원 얘기하는 거 보면 고민정이 참 이 수준 이하다 딱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대통령 밑에서 대변인이라고 그랬어요. 윤건영, 야, 이 상황실장 있잖아요. 국정상황실장은 온갖 정보를 다 많이 받아보는데 대통령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로 품격. 자, 윤건영 의원도 그동안에 말한 걸 보면 품격을 좀 얼마만큼 본인이 지켜가면서 얘기를 했는지 한번 저는 반성하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제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에서 가지고 경제 외교 안보 전부 다 망쳐놨다. 무능과 불법을 동시로 다하는 엉터리 정권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 문제인데 자꾸 엔티 떼제로 네거티브로 접근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 강요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나가도 너무 나가신 말이다. 막말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선대위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잘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후보의 리더십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제1, 제2의 윤핵관 사태는 벌어졌고 이제 제3, 제4의 윤핵관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요. 돌아가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기세가 날 때는 나버렸다. 봉합도 한 번은 몰라도 힘들다고 본다. 예. 그리고요. 공수처 통신조회 여기에 대해서는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이게 이런 말 자체가 통하냐고요. 윤건영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윤건영이가 지금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의 또 캠프에 가 있잖아요. 참 치사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KBS에서 사사건건에서 밝힌 내용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드루킹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댓글 조작 사건. 자, 근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크라켄이라고 하는 이런 댓글, 그러니까 드루킹 사태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크라켄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오늘 디지털 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오늘 이제 그동안에 이 크라켄을 운용해서 찾아낸 비방 댓글 내용, 그리고 게시 시간대를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넘게 크라켄을 가동해 보니까 윤석열 후보 비방 댓글이 동시간대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정황, 이 파악됐고 그래서 이거는 조직적 댓글로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마련한 크라켄이라고 하는 댓글 조작 감시 프로그램에 16개 계정이 확인이 됐고 댓글 조작이 다시 시작이 됐다.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이제 공수처 사찰에 이어서 제2의 드루킹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말하자면 초기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떨쳐내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재명 말 바꾸기는 도를 넘었다. 그래서 자식도, 말하자면 버릴 태세에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인범 조카 가족이라고 표현해놓고 아들은 남이라고 하는 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지만 자기 아들은 남이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참 무서운 사람이다 이거죠. 예, 이재명 말 바꾸기가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현주 의원이 이준석 이 대표가 선대위에 합류하도록 강요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후보와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뭔가 굉장히 불편하게 보이고 그런데 노선의 차이나 전략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부딪혀서 해소가 안 되면 결국에는 후보의 전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또 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제기 시점이 굉장히 절묘하다. 이런 김어준 씨의 지적에 대해서는요. 좀 꺼리칙하다. 당사자가 아니면 수사 기록은 알 수가 없다. 입수할 수가 없다. 제보자가 만약 제보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KBS라든지 이런 데 갖고 가지 않겠냐. 그리고 가세연의 다음 경고 대상이 홍준표 의원이다라는 점과 관련해서요. 홍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까지 나오다 보니 엮여서 연결되다 보니 더 짙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역풍이 심각할 것이다. 누가 이걸 입수했고 이걸 떠나서 이건 내부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등판 시점과 관련해서는요. 등장에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지만 새해가 됐으니까 홍카콜라 1월 6일 방송을 재개하고 본인은 노정객으로 해야 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YS 아들 김현철 씨가 말이죠. 공수처를 직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만행 공수처 통신조회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공수처장을 구속하라.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 특검을 하루속히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공안 정국을 조성한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이 과거 군사정권과 버금가는 문 정권의 악랄한 인권 탄압, 정권 교체를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요. 오늘 첫 번째 방송을 마치고 이제 오후에 또 좋은 뉴스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